안녕하세요. 간을 활용한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발표할 고려대학교 산학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김창엽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개의 간 구조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아노간이라는 구조이고요. 두 번째는 간 AD라는 구조입니다. 먼저 아노간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경과나 치료에 관련된 그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 해당하는 이미징 마커, 즉 병변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찾아내는 것을 자동화하는 모델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모델은 이런 탐지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데요. 결국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레이블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블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일일이 그 레이블을 달아야겠죠. 그러면 결국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모델 성능은 알려진 마커에 한정되게 됩니다. 이 뜻은 결국 우리가 어떤 그 병변을 보고 우리가 어떤 질병이다라고 레이블을 달아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레이블 종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병에 대해서만 결국 모델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병이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런 레이블을 활용한 지도학습 방법으로는 찾기 힘들겠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 이미지 데이터의 이상치들을 이런 마커 후보로 식별하기 위해서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간을 활용하여서 그렇게 학습을 시켰고요. 저자들은 이제 아노간이라는 구조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이 갖는 구조를 나타내는 매니폴드를 이제 학습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구조는 기존에 알려졌던 디시간이라는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공간에서 잠재 공간으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 매핑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이상치를 찾게 됩니다. 이 뜻은 결국 어떤 이미지가 새로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잠재 공간에서의 좌표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 좌표로부터 다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원래의 실제 이미지하고 그 좌표로부터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하고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이로부터 이상치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차차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모델이 이상치인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고요. 이미지 패치가 학습한 분포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스코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상치를 판별할 수 있게 되고요. OCT 영상에 대해서 이제 실험 결과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비정상적인 이미지를 이제 정확하게 식별함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망막 유체나 하이퍼 반사성 초점을 포함하는 이미지 등을 이제 찾아내는 것으로 봐서 이분들이 제안하는 구조가 잘 동작하더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이미징 데이터에서 질병을 나타내는 마커를 이제 탐지하거나 정량화시키는 것은 이제 중요한 그 작업이 됩니다. 이런 작업들은 결국 진단을 하거나 질병 경과나 치료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기존의 지도학습 방법으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알려진 마커에 해당하는 이제 보케블러리에 의존을 하게 된 것이 되겠죠. 결국 알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만 이제 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문제점으로 이제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훨씬 많은 관련된 정보가 이제 영상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영상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다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느 부분이 병변이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약간 이상한 조직이 있거나 병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레이블링 하려면 결국 망막 그런 영상에서 픽셀 단위로 레이블링을 하게 되어야 할 텐데요. 이제 그런 작업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규모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비지도 학습을 적용한 다음에 이런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상치를 식별할 수 있음을 이제 증명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지도 학습 방식을 제안을 했고요. 이제 정상에 해당하는 구조가 이제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 텐데요. 그 형태하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 모델은 간으로 되어 있고요. 간은 다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되어 있고요. 이걸 뒤에서 번역을 해서 제너레이터는 생성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판별기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G하고 D로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비해서 이미지 공간에서 잠재 공간으로 가는 그런 매핑을 좀 더 좋은 방식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뒤에서 피처 매칭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의 목적은 트레이닝 데이터, 즉 정상적인 이미지만을 학습을 해서 잘 피팅되지 않는 데이터, 즉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을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학습 중에 사용하는 정상 데이터 분포에 피팅되지 않는 테스트 데이터를 식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명시어로 표현하고, 그래서 피처 스페이스가 있을 때 만약에 피처 스페이스에 어느 해당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 지점이 나타날 확률이나 혹은 그 지점 주변을 돌아봐서 그런 밀도를 기반으로 해서 아웃라이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론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기 논문에서 보시는 2015년 논문에서는 그 딕셔너리 오브 필터라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정상 이미지가 있죠. 그럼 정상 이미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필터들을 많이 학습을 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딕셔너리에 해당하지 않는 오른쪽에 그런 이제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이제 찾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면 트레이닝 이미지가 있고 테스트 이미지를 보면 왼쪽은 정상처럼 보이고 오른쪽은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하고 다른 분포를 띄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피처 맵에 대해서 코에피션트 맵을 구하면 이제 제로가 아닌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정상인 부분 그 초록색 박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파란색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빨간색 박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파란색 외에 약간 다른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이제 논제로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에 이제 이상치들을 탐지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다른 연구로는 DBN을 활용해서 거기서 나온 이제 피처로부터 ONSVM을 연결해서 이상치를 탐지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연구의 차이점은 기존의 연구 같은 경우는 입력이 1차원이거나 합성 데이터나 혹은 해상도가 낮은 텍스처 이미지를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의학 이미지하고 비교해서 차원이 낮고 데이터 특성이 이제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분들은 그래서 OCT 분석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3개의 연구들이 있었고요. 첫 번째 연구로는 일단 지도학습 방식으로 똑같이 접근을 했고 질병이 있는 환자하고 건강한 피질환자를 구별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처들을 백 오브 워즈 형태로 갖고 있었고 이런 백 오브 워즈에다가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해서 지도학습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메디컬 리포트에서 나타낸 어떤 그런 이제 레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레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레이블이 아니라 다른 레이블을 활용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접근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과 가장 유사하게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접근한 논문들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OCT 영상에 대해서 비정상 영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오토 인코더를 활용해서 피처들을 뽑고 이런 피처들에 대해서 온 클래스 SVM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노멀리의 다른 클래스들을 탐색하는 것도 이분들도 시도를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논문 저자들이 주장하기로는 SVM 같은 경우는 결국
굉장히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겐에 대한 설명입니다. 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부분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포드가 2015년에 쓴 논문을 보면요. 이때 이제 D시간이라는 구조를 소개를 했는데 여기 지금 알아보고 있는 나노간이 이 D시간 구조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채널의 개수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필터의 크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겐에서 이 D시간이라는 논문에서는 시각적 개념에 대한 벡터 현상이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안경을 쓴 남자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벡터가 있을 거고 안경을 쓰지 않은 남자의 벡터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뺄셈을 구하고 여기에 여자를 나타내는 벡터를 더하면 안경을 쓰고 있는 여자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두 번째 소개드릴 논문은 얘라고 2016년에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두 번째 열에 보시면 원본 이미지가 이제 훼손된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미지에 대해서 간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 이미지를 수리하기 위한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그런 로스를 사용했는데요. 이 개념, 즉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라는 개념을 이 아노간에서 차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부터 로스 펑션을 변형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밑에서 이제 작은 글씨로 표시를 하였는데 겐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많은 테크닉들을 나열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간 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중에서 피처 매칭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노겐은 이제 피처 매칭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수식을 차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피처 매칭이라고 하면 이제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피처 매칭은 겐의 일단 인스타빌리티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적식을 정의를 하게 되고요. 생성기가 현재의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오버 트레이닝 되지 않도록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기가 굉장히 풀기 쉬운 그런 이제 그림을 만들었을 때 현재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고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의 디스크리미네이터 특정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의 예를 들면 숫자 2에 대해서만 계속을 학습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오버 트레이닝을 하지 않도록 이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정의한 목적식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력을 최대화하는 대신에 제너레이터가 실제 데이터의 통계량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이제 제한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꼭 일치시켜야 할 통계량에 집중하도록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로만 하면 알기 좀 어려우시겠죠. 네, 그럼 피처 매칭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함수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중간에 의해서 나온 액티베이션이라고 한다면 제너레이터의 목적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의 기대값과 fgz의 기대값 차이의 투놈을 구하는 건데요. 네,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알아보면요. 실제 그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액티베이션 값하고 우리가 노이즈 Z로부터 생성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나오는 액티베이션 값하고의 차이의 투놈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이미지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네, 이 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 판별기에서 나오는 액티베이션 값하고 우리가 노이즈로부터 그 생성기를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가 판별기로 들어갔을 때에 나오는 액티베이션 값하고의 차이의 투놈을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피처 매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겐 학습 과정에서 목적식은 훈련 데이터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고정점을 찾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 이제 겐이 처음에 발표될 때 그 예시가 있었죠. 그 위조 집회범이랑 경찰과의 사이에서 위조 집회범이 이제 계속해서 그 학습을 통해서 그 능력이 향상된다면 나중에 0.5하고 0.5의 확률로 그 똑같이 탐지가 되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하게 되는 형태로 이제 수렴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고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실제로 겐 학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렇게 딱 0.5에서 멈추는 현상은 이제 잘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일단 이 피처 매칭을 이용해서 겐을 학습했을 때 언스테이블한 경우에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피처 매칭이라는 개념을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하는 모델은 이제 아노간이라는 모델이고, 이미지 공간에서 잠재 공간으로의 매핑을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쿼리 이미지, 즉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잠재 공간에서 어느 위치에 위치하는지 이제 탐색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제어하는 데 새로운 변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처 매칭이라는 개념을 더 추가하였고요. 그다음에 어노멀리 스코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나중에 237 탐지를 할 때 사용을 하였고,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단은 생성 모델의 표현력하고 결합 매핑 스키마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 겐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상치 탐지를 하였다라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D시간 구조를 그대로 활용을 했고, 이 D시간 구조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정상인 것과 이상한 것을 이제 구분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형태를 학습하는 생성 모델의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제안을 하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평가를 해서 비정상적인 이미지를 식별하고 그 영상 이미지 내에 비정상적인 영역을 이제 세그먼트하는 결합 매핑 스키마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가 이상한지 아닌지를 평가가 가능하고요. 비정상 영역을 정확하게 식별을 해서 세그멘테이션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고요. 다음에 SDOCT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고, 간을 활용한 첫 이상치 탐지 논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모델은 아노간이라는 모델이고요. 이상치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간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상을 표현하는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Z로부터 정상 이미지를 가장 잘 만드는 모델을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생성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생성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 사이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판별기 D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기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보시는 Z로부터 정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성기를 학습하게 되고요. 판별기 같은 경우는 이 Z로부터 학습한 이미지, 즉 생성한 이미지하고 실제 이미지 사이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를 맞추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구조적 정상 범위, 즉 정상 데이터가 어느 매니폴드에 위치하는지, 그러니까 매니폴드라고 하면 가상의 그러니까 노이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노이즈 영역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학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입력 이미지가 들어가면 그 이미지로부터 C/C인 K개의 2D 이미지 패치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이렇게 실제 그 정상 데이터, 그 OCT 영상이 되겠죠. OCT 영상이 들어가면 그거를 잘게 C/C 크기로 쪼개서 K개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매니폴드 X. 이 밑에서 보시는 정상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영역을 학습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 파란색 영역과 빨간색 영역이 그 Z라는 영역을 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마지막 아웃풋 부분에서 그 TSNE를 했을 때 파란색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이미지들이 속해 있는 부분들이고, 빨간색 영역이 이제 악성 영역, 즉 악성이라는 약간 그런 병변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 빨간색 부분에 위치하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 즉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C/C 크기로 쪼개게 되고요. 이 쪼갠 것이 이제 판별기에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이제 스코어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상치 탐지를 하게 됩니다. 레이블 정보는 원래 들어 있었는데 이 레이블은 이상치 탐지 성능을 평가할 때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구조적 범위에 대해서 겐을 활용해서 인코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 겐을 통해서 정상 이미지가 어떤 그 Z 노이즈 공간에 위치하는지를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은 잘 아시다시피 G와 D 생성기와 판별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개의 서로 이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의 수식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살펴보면 여기에서 X는 실제 이미지 데이터 X입니다. 그래서 실제 X인 경우에는 D가 과연 무조건 1이라고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 이미지, 즉 실제 이미지는 판별기가 1로 맞추고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0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1이 돼서 이 부분이 각각 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판별기 D가 하는 역할은 실제 또는 가짜 레이블을 정확하게 맞추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생성기는 이제 동시에 로그 1-GZ를 최소화함으로써 D를 어떻게든지 이제 속이도록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생성기는 실제 이미지, 즉 어떻게든 실제 이미지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도록 계속 성능을 향상시키게 되고요. 판별기 같은 경우는 실제 이미지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잠재 공간으로의 매핑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경쟁적인 관계에 G하고 D를 잘 트레이닝 하고 나서 G는 즉 Z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 공간 X로의 매핑을 학습하게 됩니다. 즉 Z로부터 X를 잘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 방향으로의 매핑, 즉 X로부터 G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미지로부터 이 이미지가 어느 그 노이즈 공간에서 어느 노이즈 공간 좌표 Z에 해당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이 Z라는 공간, 즉 잠재 공간 같은 경우는 스무스 트랜지션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스무스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나열한 논문에서의 그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침실의 그 사진을 생성할 수 있는 그 겐을 트레이닝했다고 한다고 보면, 만약에 Z, 즉 잠재 공간에서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경우, 즉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Z를 약간씩만 변형해서 가다 보면 이 Z가 그 어떤 방향으로 변경이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침실에서 창문이 생성되거나 혹은 이제 문이 생성되거나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변형된다고 해서 스무스 트랜지션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리 이미지 X가 주어졌을 때, 즉 새로운 데이터 X가 들어오면 실제 영상과 시각적으로 유사하고 그 매니폴드 X, 가까운 위치 X에 위치하도록 그러니까 이미지 GZ에 해당하는 잠재 공간의 Z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X하고 GZ, 즉 실제 이미지하고 생성한 이미지의 유사도는 커리 이미지,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이미지가 생성기 G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분포를 얼마나 따르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상의 Z, 그러니까 이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이미지 X에 해당하는 Z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최상의 Z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잠재 공간 Z로부터 먼저 하나의 무작위 샘플링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까운 이 샘플링을 Z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Z1을 우리가 학습한 제너레이터에다가 전달을 해서 이미지 GZ1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GZ1으로부터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면 GZ1의 코이피션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다시 그 그레디언트를 전파를 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업데이트한 상태에서 우리는 새로운 GZ2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Z2를 또 그 행성기에다 집어넣으면 또 GZ2가 나올 것이고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업데이트한 그 새로운 좌표 그러니까 Z를 찾을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 이거를 500번 정도 반복을 했다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500번이 이 밑에 보시는 감마 대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이미지 GZ 감마를 얻기 위해서 잠재 공간 Z 안에 있는 위치 Z를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학습한 G하고 D를 고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즉 간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으로 감마번만큼 반복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500번 정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이 논문은 이제 인페인팅 논문입니다. 그 이미지 중간 부분에서 가려졌을 때 그 가려진 부분을 잘 찾기 위한 그 논문인데, 새로운 이미지하고 잠재 공간을 매핑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소개한 개념이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 개념이고요. 그래서 먼저 레지디얼 로스는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 GZ 감마하고 쿼리 이미지 X, 즉 새로운 이미지 X하고의 시각적 유사도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픽셀하고 우리가 만든 이미지 픽셀을 그냥 뺐을 때의 결과값인데, 결국 그래서 픽셀의 유사도,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유사도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 같은 경우는 생성한 이미지 GZ 감마가 학습한 매니폴드 X에 위치하도록 제한을 하게 되는데, 즉 이 과정은 트레이닝 데이터 분포를 잘 따르도록 학습한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기 D하고 생성기 D, 이 두 구성 요소는 역전파를 통해서 Z의 코이피션트를 조정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크게 앞서 두 가지 로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로스는 레지듀얼 로스고 두 번째 로스는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입니다. 먼저 레지듀얼 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레지듀얼 로스는 이미지 공간에서 쿼리 이미지 X하고 생성한 이미지 GZ 감마 사이에 시각적 차이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수식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이미지 X, 새로 들어온 이미지 X하고 우리가 만든 이미지 사이의 차이의 절대값을 그냥 씌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픽셀의 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생성기 G하고 잠재 공간으로 매핑이 완벽하다고 하면 이미지 X하고 GZ 감마, 즉 X에 해당하는 좌표를 완벽하게 GZ 감마라는 걸 찾은 다음에 이거로부터 이미지를 만들면 완벽하게 동일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상적인 경우겠지만 레지듀얼 로스가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지듀얼 로스라는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인페이팅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이 1이라고 했을 때 결국 어떻게든지 타겟을 잘 맞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인페이팅 논문에서 제안한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뒷부분에서,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피처 매핑을 가져와서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더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별기 응답에 대해서 과도한 학습, 즉 굉장히 쉬운 문제에 대해서 괜히 오버트레이닝 하는 것을 이제
약간은 더 막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목적이었던 생성기 데이터에 대해서 판별기의 출력을 최대화하는 이렇게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 데이터하고 최대한 유사한 통계량을 갖도록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수식은 인페이팅 논문의 수식이고 이 로스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피처 매핑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이 로스를 더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구분이 되는 피처, 즉 어떤 피처를 찾아서 그 구분이 쉽게 만드는 쪽이 아니고 잠재 공간으로의 매핑을 계산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계산할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스칼라 값을 주는 게 아니고 더 풍부한 중간 피처 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그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마지막 레이어의 아웃풋,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어떻게 그러니까 중간에 피처 표현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F,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하고 그 감마 Z 감마 마지막으로 그 최대한 Z를 잘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했었죠. 그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하고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F라는 함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중간 레이어의 아웃풋이고요. 입력 이미지의 통계량을 이제 잘 설명하는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 로스의 특징을 보시면은 Z가 생성한 이미지 G, Z 감마가 정상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한 분포에 맞는지 혹은 안 맞는지 결정하는 하드 디시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즉, 그러니까 이미지가 맞다 틀리다 정상이다 아니다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정보를 충분히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분류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피처 익스트레이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재 공간으로의 매핑을 위해서 전체 로스는 레지듀얼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의 가중합으로 구성되게 되고요. 이 부분이 레지듀얼 로스가 되고 이 부분이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가 됩니다. 가중치를 두게 되는데 여기 이 앞부분에 대해서 90%의 가중치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의 가중치를 두도록 나중에 학습을 했고요. Z의 코이피션트만 역전파를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때의 과정은 그 생성기 G하고 D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상치 탐지 부분입니다. 이미지 X가 들어왔을 때 정상 이미지로부터 학습을 한 그 모델을 통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매핑 손실함수로부터 바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식과 같이 어노멀리 스코어는 1-람다의 레지듀얼 로스를 구하고 람다의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의 특징 같은 경우는 레지듀얼 이미지 XR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이제 결과 부분에서 이미지가 새로 들어왔을 때 어느 부분이 이상한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이미지 XR은 그 새로 들어온 이미지 X에서 우리가 그 생성한 이미지를 뺨으로써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레지듀얼 이미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능 비교를 위해서 레퍼런스 어노멀리 스코어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레퍼런스 어노멀리 스코어 같은 경우는 그 레퍼런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스코어라고 해서 그 인페이팅 논문 예에서 그 언급한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로스를 D hat X라고 그 정의를 했고요. 그 수식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보시다시피 그냥 시그모이드에 타겟 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데이터하고 데이터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사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의학 고해상도 SD, OCT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그 270명으로부터의 그 OCT 볼륨에서 2D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즉 이 부분은 이제 정상 이미지, 정상에 해당하는 것들만 사용을 했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도 10개의 정상 케이스하고 10개의 약간 그 종양이 병변이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요. 전처리는 그레이 값을 -1부터 1 사이로 정교를 시켰고, 망막 부분을 추출한 다음에 평탄화시키고 방향이랑 형태, 두께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닝에는 100만 개의 이미지 패치를 사용을 했고, 테스트에는 8192개. 그래서 여기는 정상이랑 그 병변이 있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있는 게 테스트 데이터 셋이고요. 해상도는 그 DC간의 인풋하고 똑같은 구조인 64x64의 이미지 패치를 사용을 했고, 복셀 단위로 일단 전문가에서 레이블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셀은 결국 3차원 형태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2D 단위로 이미지 패치로 뽑아냈는데, 뽑아낸 이미지 패치에서 픽셀 한 개라도 악성이 있으면 그걸 이제 포지티브 클래스로 레이블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데이터셋에 들어있던 레이블 같은 경우는 성능 평가 용도로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평가 부분입니다. 정상 이미지의 매니폴드는 건강한 케이스의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학습합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매니폴드 같은 경우는 Z의 좌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가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모델이 과연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가? 라는 것 하고요. 접근법의 이상치 탐지 정확도를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스코어로 AX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평가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AX의 두 구성 요소, 즉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나 레지듀얼 로스 둘 중에 하나만 썼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ROC 커브를 기준으로 성능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니폴드 학습을 위해서 D시간으로 이제 어드버서리얼 학습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즉 D시간을 사용했을 때가 아니고 어드버서리얼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 여기서 이제 ACAE로 명명을 했고, 이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학습했을 때 이상치 탐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겐 언더바 R이라고 해서 레퍼런스 어노멀리 스코어, 즉 앞에서 언급했던 그 인페이팅 논문의 로스 펑션을 사용했을 때의 그 성능을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컷 오프 포인트에서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 프리시전 리콜을 구했는데요. 이때 컷 오프 포인트는 유덴의 인덱스를 통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현 방법에 대한 상세 사항이고요. 64x64의 D시간과 구조와, 그러니까 D시간 구조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4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제너레이터하고 4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다음에 5x5 필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의 D시간 구조하고 다른 부분인데, D시간 구조의 채널 수의 반을 사용해서 512, 256, 128, 64로 줄어드는 그 인터미디어트 레프리젠테이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 옵티바이저를 사용해서 20fp를 돌렸고, 그 다음에 그 감마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500번의 백프롭을 거쳤다고 합니다.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할 때 람다를 0.1을 사용해서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 데이터셋에서 사용했던 인자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파이썬 2.7 텐서플로우 타이탄 X GPU에서 쿠다 8.0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모델이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가에 대한 그 결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가장 위의 행이 실제 이미지고요. 두 번째 행이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이 이제 실제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망막 유체라는 그 병변에 대한 그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매핑 접근법을 통해서 잠재 표현 Z로부터 사실적으로 보이는 의료 영상, 이제 두 번째 행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첫 번째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생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실제로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OCT 영상으로부터 이제 만든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셋을 한번 나눠 보면요, 가장 왼쪽 이 열이 그 트레인 데이터고, 가운데가 테스트 데이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 셋 중에서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에 대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셋, 실제로 이런 이제 병변이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가면 모델이 실제로 생성하는 이미지들을 보면 사실 다 정상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병변하고 이 병변 부분이 이제 모델이 만든 이미지하고 이제 빼보면 병변 부분이 이렇게 오버레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밑에 이 망막 유체에 대한 레이블과 비교해보면 실제로 이 빨간 부분이 밑에서 그 레이블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희망적인 부분은 맨 오른쪽 열 봐보시면 이 부분에는 지금 그 실제로 어떤 병에 대한 레이블이 없죠.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약간 빨갛게서 어떤 거를 이제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한번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망막 유체하고 상관없지만 그 하이퍼 리플렉티브 포시라고 하는 또 다른 병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병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그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비정상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생성한 이미지하고 분명히 이제 이런 텍스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처 차이를 이용해서 실제 병변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병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그림이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 그 아웃풋을 가지고 TSN을 해본 결과는 이제 이 밑에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파란색 부분이 정상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병변이 있는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빨간 부분에 대해서 그 인베딩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에서 사용하는 그 피처들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아노간이 의미 있는 매니폴드를 학습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모델이 이상치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치 점수 AX하고 두 구성수 중 하나인, 그러니까 즉 RX 혹은 DX를 사용해서 이미지에서의 그 이상치 탐지 점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 초록색 부분이 이제 레지듀얼 로스만 사용한 부분이고, 이 검은 부분이 DX만 가지고 활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D-X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인페이팅 논문에서의 로스 펑션을 사용했을 때고, 실제로 이제 거의 랜덤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 스코어마다 실제로 분포를 그려봤는데요. 분포를 그려보니까 레지듀얼 스코어의 경우는 이렇게 위에 행에서 보시다시피 노멀의 경우 이렇게 약간 거의 노멀 테스트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비정상적인 경우는 400부터 1200까지 넓게 따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X 같은 경우는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이제 중요한 그 점수 체계가 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네, DX 같은 경우도 확실히 네, 노멀끼리는 많이 겹쳐 있고, 비정상인 경우도 네, 약간은 노멀하고 다른 형태의 분포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비정상적인 픽셀 단위로, 즉 이제 레지듀얼 이미지를 구해서 비정상적인 픽셀 단위로 이제 식별할 수 있음을 보았고, 마지막 열에서 그 밑에 이 망막 유체에 대해서 그 병변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다른 망막 병변을 성공적으로 식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HRF라는 새로운 병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였고요. 이제 다른 접근 방법이랑 성능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치 탐지 성능을 겐과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얼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 아노간에 대해서
이미지 단위로 이제 레이블을 비교를 했고, PD 같은 경우는 그냥 DC 간의 아웃풋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오토인코더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 그다음에 DC 간의 아웃풋을 사용했을 때 겐 R 같은 경우는 이제 인페이팅 논문에서의 로스 펑션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노간의 실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아노간이 프리시전의 경우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었고, 리콜이나 센시티비티나 이 맨 마지막에 이제 스페시피시티에 대해서도 뭐 최고 성능을 기록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그래도 안정적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요. AUC 기준으로는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심층 그 겐을 통해서 이상치 탐지하는 방법을 최초로 제안했다는 그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겐 모델 특성상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동시에 학습을 했고, 정상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켰고, 그래서 처음 본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상치를 식별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컨트리뷰션으로 학습 중에 이제 본 적이 없는 망막 유체 및 그 HRF와 같이 다른 알려진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음을 보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상 병변을 발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지듀얼 로스만으로도 이미지에서 잠재 공간으로 좋은 매핑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제한한 방법으로 약간 더 개선을 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노간에 대한 이제 발표 내용이고요. 이어서 또 다른 이제 아노간 같은 경우는 DC간 구조를 사용했지만 이제 LSTM 구조를 이용해서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한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앱스트랙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네, 컴퓨터 기반 알고리즘에 의해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사용자와 결합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리드나 자율주행 시스템, 의료 모니터링,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 로보틱스 시스템, 자율비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밑에는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참고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뒤에서는 이제 CPS로 줄여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CPS 같은 경우는 크고 복잡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센서와 액추에이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 동적이고 복잡한 CPS를 처리할 수 없게 되고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센서와 액추에이터는 그래도 침입사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비지도 학습 기반 머신러닝 기술로 시스템 행위를 모델링하고 잠재적 공격인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데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겐 기반 이상 탐지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겐 AD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CPS의 그 정상 동작 상태하고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다별량 시계열 분포를 포착하기 위해서 LSTM RNN을 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그 시계열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CPS에 있는 여러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시계열을 동시에 모델링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모델링 함으로써 센서 간의 잠재적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이상치 탐지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제너레이터가 재생성한 데이터하고 실제 샘플 간의 레지듀얼을 통해서 복잡한 CPS에서의 잠재적 이상치를 탐지하고자 한다고 하고요. 겐 AD를 정상 조건과 비정상 공격 상황으로 구분해서 이제 이상치 탐지를 하게 됩니다. 대상 데이터는 이제 스왓 데이터라고 해서 6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험 결과로는 제한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다양한 공격에 의한 이상치를 찾는다고 하고요. 기존 방법 대비 높은 탐지율과 낮은 오탐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소개 부분인데요. 뭐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CPS 같은 경우는 업무의 필수적인 작업을 위해 설계된 상호 연결된 물리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다양한 예들을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 사물 인터넷, 즉 IoT의 등장이 CPS의 확산을 더 촉진했다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위협 중에 하나인 이제 사이버 공격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전통적인 이상치 탐지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QSOM이라든지 EWMA, 스튜어트 컨트롤 차트 같은 통계적 제어 프로세스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론들은 IoT의 등장으로 동적이고 복잡한 특성을 다룰 수 없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방법론들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좀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사양이나 시그니처 기반 기술을 넘어서 빅데이터로부터 어떻게든지 지능적이고 정력이 뛰어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행위나 침입을 탐지하기 위해서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등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모두 활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머신러닝 기반 이상 탐지에도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지도학습 기반의 방법들은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정상 데이터하고 레이블이 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클래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비정상 쪽이 훨씬 드물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즉 비정상 데이터에 대한 수집 문제도 있을 거고, 레이블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사람의 그 인적인 노력들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에 연구되었던 비지덕스 기반 방법 같은 경우는 즉 이제 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형 프로젝션이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 CPS의 이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내재된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종종 비선형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하고 예측 정상 범위 간의 간단한 비교 방법을 사용했다는 한계점들을 주로 갖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는 한계선이 유연하지 않아서 간접적 공격, 즉 하나의 센서에다 공격을 했을 때 다른 센서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간접 공격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GAN-AD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이 방법 같은 경우의 특징은 다중시계열 간의 비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고 훈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도학습 기반 모델로 되어 있고요. GAN-AD에 대한 소개 부분입니다. 시계열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각각 LSTM RNN으로 구성을 했고요. 뭐 앞에서 하고 마찬가지겠지만, 앞에서 그 아노간 논문하고 마찬가지겠지만, G는 잠재 공간 Z로부터 가짜 샘플을 만들어서 실제하고 가짜를 구별하려고 하는 D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D의 출력, 즉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력에서 기초를 해서 이제 D하고 G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되죠. 이 부분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이고요. D가 최대한 실제하고 가짜 샘플 모두에 정확한 레이블을 부여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G는 D를 속이기 위해서 최대한 스마트하게 훈련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먼저 모델 학습 과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아노간과 마찬가지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Z로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샘플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CPS로부터 실제 샘플들을 하고 이 만들어진 샘플들 사이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인 앞에서의 겐 트레이닝 과정이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어노멀리 디텍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앞에서 그 G 감마를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노간에서의 G 감마를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은데, 그 새로운 데이터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어디에서 속하는지 이 인버트 매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면 인버트 매핑을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좌표 Z를 구하고요. 그 Z로부터 다시 생성기를 통해서 레지듀얼 로스, 그러니까 리얼 샘플하고의 레지듀얼 로스하고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구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네, 아노간하고 구조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 다른 부분은 LSTM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D를 이상 탐지를 위한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실시간 테스트 샘플하고 잠재 공간으로부터 실시간 공간에서의 매핑을 기반으로 해서, 즉 잠재 공간으로부터 재구성한 샘플과 실제 테스트 샘플과의 레지듀얼을 활용하게 됩니다. 실시간 시리즈를 분류를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이상 탐지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동작 방식을 보시면 테스트 샘플은 다시 잠재 공간으로 매핑, 즉 밑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인버트 매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새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Z로부터 이미지를 새로 만들고, 그 새로 만든 이미지하고 원래 들어갔던 실제 그 데이터, 이미지가 아니라 데이터죠. 데이터 사이에 레지듀얼 로스를 구해서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샘플, 그러니까 즉 실제 데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구하는데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D에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노간과 마찬가지로 두 로스를 결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레지듀얼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결합을 해서 CPS 데이터의 잠재적 이상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선행 연구 부분인데요. 어노멀리 디텍션을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면요. 테스트 데이터가 학습한 정상 데이터 분포, 그러니까 기존의 정상 데이터 분포와 얼마나 적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이제 이런 이상 포인트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어노멀리스나 아웃라이어나 인트루전, 페일러 혹은 컨테미넌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분야이지만 여전히 이제 도전적인 분야이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통계적 프로세스 제어 기법과 지도학습 머신러닝 기법과 비지도학습 머신러닝 기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SPC 기법 같은 경우는 단별량이나 다별량 분석을 통해서 제조 공정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 평균과 분산의 변화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했었고요. 다중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관리도나 큐성 관리도 같은 경우는 관리도에서 컨트롤 차트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평균의 시프트를 탐지하는 단별량 SPC 기법이고, EWMV 관리도 같은 경우는 평균 이동뿐만 아니라 단별량 분산 변화에 이제 민감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기존 방법들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SPC 기법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퀀스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을 할 수가 없고, 높은 복잡성과 방대한 데이터 스팀을 가진 현대의 CPS 같은 데이터에는 실용적이진 않습니다. 호텔링의 T2나 MQ3, MEWMA 등이 이제 새로 제안이 되었고요. 이런 다별량 방법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종종 위반이 되는 IID를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적용이 어렵겠죠. 그래서 지도학습 기반의 방법론의 특징은 정상과 비정상 클래스에 대한 예측 분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학습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레이블 정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학습이 되었을 때 새로운 측정 값을 분류기를 통해서 이제 범주를 나누게 됩니다. 다양한 지도학습 기반 머신러닝 방법론들을 기존에 사용을 해왔었고요. 다별량 회귀 분석 모델, 베이지안 분류기, 신경반, 피셔 판별 분석, 가우시안 혼합 모델,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 서포트 벡터 머신, 트리 기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기존에 활용을 했었는데, 이런 지도학습 기반 방법론에도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레이블이 필요하다는 점이겠죠. 레이블이 있는 학습 데이터의 가용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상 행위, 이상 탐지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징후, 즉 이제
우리가 탐지하고자 하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워낙 드물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기반 방법론들도 있었는데 이 비지도 학습은 다 아시다시피 클래스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모델을 만드는 거죠. 많은 수의 프로세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단순함 때문에 이제 널리 사용이 되었었고요. 대표적인 예로 주성분 분석과 부분 최소 제곱 partial list square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지덕습 기반 방법론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PCA, PLS가 있었는데요. PCA 같은 경우는 공적 측정에서 추출한 중요한 분산 정보를 보존. PCA가 분산을 최대화하도록 이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차원을 축소하게 되고 tabel량 그리고 성과지표로 SPE, Squared Predicted Error라는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PLS는 tabel량, 그다음에 성과지표로는 T2 지수를 사용했었고요. 문제점으로는 아주 상관관계가 높은 데이터에 효과적이지만 마찬가지로 tabel량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여야지만 이 방법들이 잘 동작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안된 겐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안호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대적 훈련 혹은 뭐 경쟁적 훈련 관계를 통해서 생성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G와 D를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되죠. 실제처럼 보이는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이제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겐 논문을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겐 구조가 있어서 사실 그걸 따라가는 것도 이제 굉장히 힘들겠죠. CPS와 IoT 시나리오에서는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가능성이 있는 시계열 데이터의 여러 스트림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계열 데이터에서 겐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연구는 이제 좀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속적인 값 시퀀스를 생성하는 두 개의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음악을 생성하는 연구였었고 하나는 컨디셔널 리커런트 겐을 사용해서 의료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는 두 가지 연구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연구하고의 다른 점은 기존의 두 논문 모두 멀티 시퀀스를 IID로 처리를 해서 유니폼 겐 프레임워크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들은 마찬가지로 이 복잡한 IoT나 CPS 시나리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제안된 겐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안호관을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존 분류 방법과는 달리 D를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해서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탐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특정적인 잠재 공간 Z로부터 정상 샘플을 생성하는 모델인 이제 G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와 D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간 공간에서 특정 잠재 공간으로의 매핑을 업데이트하는 연구에서 이 논문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안호관에서의 그 연구 방법이죠. 그래서 똑같이 영감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논문 같은 경우가 그 겐에서 학습 강화하는 부분, 즉 그 피처 매칭을 갖고 온 그 논문하고 얘의 인페이팅 논문에 대해서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겐을 훈련하고 임의의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풍부한 피처 표현을 이제 비지도 학습에 적용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잠재 공간에서 재구성한 테스트 샘플을 사용해서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 안호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병변 앞에서 HRF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을 이제 똑같이 언급을 했고요. 이 논문에서도 안호관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레지듀얼 로스하고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겐 기반의 비지덕스 기반 이상 징후 탐지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있는 복잡한 멀티프로세스 CPS 시스템에서의 이상 탐지 혹은 사이버 공격을 탐지를 했다고 하고요. 겐 모델을 여러 시계열로 훈련을 해서 이미지 도메인에서 기존의 이미지 도메인에서 타임 시리즈 생성 분야로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의존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LSTM RNN을 사용을 했고요.
고차원의 정상 시퀀스를 사용을 해서 괜히 실제와 가짜를 구별하고 특정 잠재 공간의 테스트 시퀀스를 재구성하도록 활용을 하였습니다. 학습한 D에서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하고 재구성한 시퀀스와 실제 테스트 시퀀스 사이에 레지듀얼 로스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고차원의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이상 탐지를 했고요. SWAT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기존 방법론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소개 부분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LSTM-RNN 같은 경우는 정보를 메모리 셀을 사용해서 역방향 혹은 정방향 시점으로 전달을 시켜갖고 복잡한 시계열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CPS의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걔네 G하고 D에서 모두 LSTM-RNN을 사용했고요. 게임 모드를 투플레이어 미니맥스 게임으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는 LSTM-RNN 모델로 생성한 샘플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암묵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G, RNN, Z라고 얘기를 하고 Z는 랜덤한 잠재 공간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D도 역시 LSTM-RNN 모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측 레이블과 시퀀스 레이블 사이에 평균 네거티브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D가 최대한 많이 훈련 샘플을, 즉 가짜 데이터를 참으로 인식하고 생성한 훈련 샘플은 여기서 실제 데이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참으로 인식하고 생성한 샘플을 거짓으로 인식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는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노간의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하고 다르겠죠. 그 얘의 인페이팅 논문의 로스하고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G는 가능한 한 많은 생성 샘플을 D가 진짜로 인식하도록 속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제너레이터 로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로스하고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는 옵티마이저에서 같이 처리를 하게 되고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 이 로스들을 통해서 GRNN과 DRNN의 파라미터의 업데이트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노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겐 기반 어노멀리 스코어를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걔는 이상 탐지를 위해서 정상의 구조적 가변성을 표현하도록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 G와 D를 모두 활용을 해서 이상 탐지에 기여를 하도록 하였고요. 아노간과 마찬가지로 CPS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 탐지를 두 부분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션과 레지듀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노멀리 디텍션 위드 디스크리미네이션이고요. 훈련한 D는 높은 센시티비티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탐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디텍션 위드 레지듀얼 같은 경우는 G는 이제 잠재 공간과 실제 데이터 공간을 매핑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그 언어권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GZ 같은 경우는 잠재 공간과 이미지 공간 혹은 실제 데이터 공간을 매핑하는 형태로 학습이 되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앞에서 그 이버트 매핑이라는 부분이 있었었죠. 그래서 똑같이 기존 논문과 마찬가지로 스무스 트랜지션 성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 공간에 입력이 가까우면 G가 유사한 샘플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내용과 다 똑같고, 마찬가지로 X테스트, 그러니까 즉 실제 데이터하고 GZK 사이의 레지듀얼을 테스트 데이터의 이상 탐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딱 레지듀얼 로스를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겐의 트레이닝 과정이 끝나면 앞서 아노간과 마찬가지로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게 잠재 공간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기 위한, 여기서는 이제 K라는, 앞에서 감마로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는 K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ZK를 찾는 과정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먼저 잠재 공간에서 랜덤 Z1을 샘플링 하게 되고요. G에 이 Z1을 전달을 해서
생성한 로우 샘플 GZ1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GZ1을 사용해서 똑같이 손실함수를 계산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마찬가지로 최적의 ZK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에러 개선 같은 경우는 1-Similarity X테스트하고 GRN은 ZK로 구할 수 있고, 이 시퀀스 간의 유사도는 단순히 코베리언스로 정의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반복을 통해서 에러가 이제 작아지면 이때의 샘플 ZK를 테스트 샘플에 대응하는 잠재 공간에 위치한 매핑이라고 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데이터하고 잠재 공간 사이에 매핑을 이제 잘 찾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T 시점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 레지듀얼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이 XT 테스트가 테스트 I가 GRN은 ZTKI. 네, 이거는 이제 다 아시겠죠? 네, 실제 T 시점의 데이터하고 마찬가지로 그 잠재 공간에서 찾은 거로부터 만든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노간과 마찬가지로 최종 어노멀리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되고, 네, S라는 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똑같이 람다와 1-I 람다를 통해서 가중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 모델을 학습할 때 미니배치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 아담, 그레디언트 디스텐트 방법을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복잡하게 보이지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 부분이 네, 앞서 겐을 그냥 학습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이 끝났을 때 이 G하고 D를 고정을 시켜 놓고 초록색 부분에서 이제 최적의 ZK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이 부분은 그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최적의 ZK를 찾는 부분, 이 부분도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충분한 반복을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ZK를 찾으면 이제 그때서 레지듀얼 로스하고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계산을 해서 최종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디텍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길이 t를 갖는 m차원 시계열 데이터 x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고 했을 때, x는 스몰 xt 그리고 t는 1부터 대문자 t까지 라고 이제 정의를 해보면, 여기서 xt 같은 경우는 r의 m차원으로 되어 있고요. t 시점에 m개의 변수로부터 읽어온 m차원의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업 프로세스나 메커니컬 시스템, 즉 이 논문에서 언급한 수화 시스템 등 같은 경우는 이 센서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한 그냥 일반 t하고 볼드 t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굉장히 큰 시계열 데이터로 되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굉장히 큰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는 불가능하고, 결국 윈도우 길이, 윈도우 사이즈를 t로 정의를 해서 원시 데이터 스트림에서 사전 정의한 크기로 다중 시계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이 윈도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줄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겐 모델 학습 같은 경우는 시계열 정상 그 데이터셋 X리얼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샘플 XGS를 생성하게 됩니다. 실시간 CPS 데이터인 테스트 시계열 데이터 XATT나 X테스트가 학습한 모델에 전달이 되면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차원 입력을 갖는 LSTM RNN의 사용도 이제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갖고 있고요. 수화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수화 데이터도 51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LSTM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DNN보다 훨씬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갖고 있고요. 따라서 51차원을 처리하는데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겐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에 PCA를 적용해서 고치한 데이터를 주성분 분석, 주성분 PC 사용 공간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원을 축소시켰고, 그래서 원래 그 볼드 X 테스트를 RM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또 X 테스트를 또 PCA를 통해서 RN으로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과정은 뭐 간단하게 수식으로 나타냈는데 그냥 PCA를 통해서 낮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이 원래의 차원이고, 그래서 N은 지정한 주성분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CA를 통해서 사용시킨 변수 값을 가지고 겐 AD 모델에 전달을 시켜갖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하는 형태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테스트 시결 데이터셋이 어떤 우리가 정의한 인계치 타워보다 크면 이제 1로 표기를 하고 더 적으면 0으로 표기하는 형태로 이제 나중에 성능을 평가하게 되고요.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H가 즉 이제 인계치 타워보다 크면 이상치로 탐지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셋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성능을 검증을 하였고요. 그래서 수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질 정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P1부터 P6까지 6개의 하위 공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P1은 원수 공급 및 저장을 위한 과정, P2는 수질을 평가하는 전처리 단계, P3는 초여과 단계, P4는 탈염소 공정에서 이제 제거하는 단계고요. P5는 역방향 삼투, P6는 배급 준비가 된 물을 저장하는 단계 해서 이렇게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프로세스에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가능한 한 공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에 대한 공격과 액추에이터에 대한 공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열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수집을 했고요. 그 수집 과정에서 총 36건의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 포인트들은 센서나 액추에이터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정 공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스템별로 물리적 불변값을 통해서 한 시점에 여러 지점의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분사 탐지 방법 등을 기존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예측과 출선 탐지 방법들이 있었고, 모델 기반 방법론으로는 단별량의 칼만 필터를 적용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한 겐 AD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상치 탐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을 일단 11일 동안 계속 수집을 하였고요. 그래서 일당 24시간 동안 수집을 했고, 마지막 4일 동안은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왓은 2016년에 수집을 했고, 이제 다음과 같은 공격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공격이 다양한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발생을 했는데, 즉시 영향을 주지 않는 공격도 있었고, 시스템 안정화 기간이 이제 얼마나 걸리냐는 결국 공격에 따라 달랐다고 합니다. 간단한 공격은 안정화에 적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시스템의 다이나믹스에 영향을 주는 공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한 센서나 혹은 액추에이터에 대한 공격은 다른 센서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종류의 센서는 공격에 대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격의 특징으로 다별량 접근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센서나 액추에이터 간의 내재된 상호관계를 통해서 시스템의 이상 탐지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했고요. 다음은 이제 실험 부분으로 데이터 전처리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 스왓 데이터셋은 51가지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가지 변수는 센서 값이나 액추에이터 상태를 나타내고 11일 동안 측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상 작업 조건, 즉 정상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처음 7일 동안 수집한 데이터로 49만 6,800개였고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는 44만 9,919개를 이제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첫 가동을 하고 나서 안정화까지 도달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첫 26,000개의 샘플은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긴 다중 시퀀스를 윈도우를 사용해서 작은 시계열로 분할을 하였고, 그래서 스왓이 이제 초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윈도우를 T는 120, 즉 2분 단위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프트 랭스를 노멀 데이터의 경우는 10으로 지정을 하고, 어택 데이터에 대해서는 120으로 지정을 했고요. 빠른 학습과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다운 샘플링을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초마다 이제 메디안을 적용해서 한 측정치로 바꿔서 다운 샘플링을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트레인 샘플은 47,500개가 됐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3,720개가 되고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시퀀스 랭스가 결국 12가 되게 됩니다. 구현한 시스템 구조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의 경우는 똑같이 LSTM으로 되어 있고 뎁스는 3, 그다음에 100개의 히든 유닛을 갖고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그 제너레이터보다는 간단하게 뎁스는 1로 구성되어 있고 100개의 히든 유닛을 갖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5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샘플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학습 초기에 생성되는 샘플들은 이제 실제 데이터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반복을 한 다음에는 실제하고 유사한 샘플을 생성함을 확인을 했고 다양한 센서와 액추에이터에 대한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겐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한 분포를 평가하기 위해서 맥시멈 민 디스크리펜시를 즉 MMD를 사용을 했고 MMD는 모멘트 매칭 네트워크 학습 목적식 중에 하나입니다. MMD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수식과 같이 되어 있고요. 즉 두 분포의 모멘트를 통해서 거리를 수치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별량과 다별량 샘플에 대해서 겐 학습 반복 중에 MMD를 시각한 그림이 밑에 있는데요. 그림을 확인해 봤더니 20에서 30 이터레이션 정도에서 수렴을 했고, 근데 좀 특이했던 점은 초기에 이제 다별량의 경우가 오히려 더 적고 수렴도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로도 그렇게 나왔지만 다별량 데이터 스트림이 겐 모델의 학습에 더 도움이 됨을 확인을 했었고요. 단별량과 다별량 샘플에 대해서 겐의 성능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50 이터레이션 후에는 다별량인 경우에도 실제와 같은 타임 시퀀스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이 두 번째 이터레이션, 가운데가 94번째 이터레이션, 맨 오른쪽이 이제 오리지널 샘플인데요. 실제로 94번째 이터레이션과 실제 샘플, 그러니까 맨 오른쪽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너레이터가 굉장히 잘 그러니까 겐 구조가 굉장히 잘 학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겐 AD의 평가 지표로는 어큐러시하고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FPR 등을 사용을 했고 공격을 탐지하면 레이블을 1로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디텍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별량과 다별량 케이스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를 했고 단별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자주 사용하는 그 데이터셋이 아니라 모델이었던 Q3 접근법과 비교를 했고 다별량은 겐 AD와 PCA 기반 비지도 방법, 그래서 SPE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세스에서 9개의 변형시에 대한 성능을 확인을 했고 공격 포인트는 단일 공격 지점이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의 센서 혹은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고 PCA를 사용해서 저차원으로 축소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비지도 학습 방법 중인 PCA 기반 방법 SPE와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단별량의 결과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두 방법을 모두
높은 오탑률과 낮은 프리시전과 리콜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네,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성과 겐AD 모두 좋은 탐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어큐러시 쪽을 확인을 해보시면 80%나 혹은 이제 그 근처의 성능, 그러니까 잘 되는 경우에는 그 근처의 성능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고요. 다별량의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 다별량의 경우가 이 논문의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별량 시결에서 이상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방법을 제안했다고 하고, 이분들은 이제 고차원의 데이터를 바로 처리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타임 윈도우를 거쳐서 차원을 축소한 다음에 또 한 번 PCA를 사용을 해서 저차원으로 변환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플러스를 보시면 분산비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PC1이 약 50% 이상의 분산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PC5 이후로는 거의 이제 분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PC1부터 PC5까지 겐AD에 적용해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제한한 겐AD로 3%에서 12% 정도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PC 기반 방법론 대비 50%에서 60% 더 높은 프리시전과 5%에서 40% 정도 높은 리콜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성부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의 경우하고 5개 사용했을 때의 경우의 이제 성능 비교표가 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겐AD 1, 그 다음에 겐AD 5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숫자 1하고 5가 주성분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 결과로 보시면 겐AD 5가 이제 FPR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 겐AD 1 주성분 하나만 사용했을 때 결국 FPR 쪽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그 비지도 방법보다는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론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는 네트워크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재적인 침입 사고를 동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다별량 시계열에 대해서 겐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CPS의 정상 작동, 정상 상태에서 다중 센서 데이터 스트림 분포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겐을 활용을 했고, 이 겐 중에서 시간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서 LSTM 구조를 사용했다는 점이 기존의 아노간과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수화 데이터셋에 대해서 기존의 방법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기기에 예측 가능한 유지 보수와 오류 진단 같이 IoT 어플리케이션에 한번 활용을 해보고자 한다고 하고요. 다중 겐 프레임워크로 겐AD를 향상을 시키고, 그 외에 다별량 이상 탐지를 위해서 피처 선택에 대해서 더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잠재 차원과 PC 차원 선택에 대한 방법을 더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논문에 대한 소개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